안녕하세요. 프라이슨입니다. 오늘은요, 현재 일본에서 간호사로서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희 유튜브에 출연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괜찮으시다면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선생님 소개 잠깐만 좀 해주실 수 안녕하세요.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일본에서 9년차, 올해 9년차가 되는 간호사입니다. ICU에서 8년 동안 일했고 올해 4월부터 이제 수술실 지원해서 수술실 가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이번에 저희 유튜브에 출연을 해주시는 선생님들께 루틴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혹시 이제 저와는 어떤 인연이 닿으셨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원이랑은 대학교 1년차 후배로 학생회 같이 해서 알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고, 사실은 제가 그 대학교 다녔을 때 이제 언니가 졸업을 하시고 나서 일본 임상을 가셨다라는 거를 이제 그때 언뜻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제가 뭐 여러 가지 해외 간호사와 관련된 주제를 다룰 줄을 몰랐는데 또 어느새 또 정신을 차려보니 이러한 컨텐츠를 만들고 있었고 제가 또 주변에 어떤 분들이 또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언니가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번에 인터뷰 요청을 드렸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출연해 주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영상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 임상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 선배님께서 보통은 이게 해외 간호사로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어느 정도 임상 경력을 쌓고 나서 그 이후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 선배님은 한국에서 임상을 아예 하지 않으시고 바로 일본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왜 한국 임상을 전혀 이제 쌓지 않으시고 바로 일본으로 그렇게 졸업을 하시고 나서 바로 가셨는지. 제가 처음에는 한국에서 경력을 좀 쌓고 가려고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막 3년차, 4년차 이렇게 됐으면 약간 책임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니까 뭐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뭐 겁 없을 때 한번 가보자 싶어가지고 그냥 바로 가게 네, 됐어요. 그 선배님이 얘기를 이렇게 해주신 거를 들어보니까 참 그 진짜 저희가 대학교 졸업할 때면은 23, 24, 지금 생각해봐도 진짜 어린 나이인데 그때 그렇게 결정을 하셔서 가신 게 진짜 너무너무 대단하고,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제 우리 딸이 그 어린 나이 때 이렇게 뭔가 해외로 바로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부모님의 입장으로서 조금 걱정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일본이 가깝지만 혹시 선생님께서 이제 떠나실 때 부모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다거나 혹은 반대를 하셨거나 이러지는 않으셨나요? 걱정은 많이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워낙 제가 하고 싶은 일 반대를 안 하셔가지고요. 그래도 해외 나가니까 막 혼자서 괜찮겠냐고 되게 걱정은 많이 해주셨는데 그냥 응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제 이렇게 부모님께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이제 그 의견에 존중을 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벌써 9년 차라는 세월을 이제 일본에서 경력을 쌓게 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선은 다른 질문들을 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가 이제 일본 간호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혹시 이제 한국인 간호사 혹은 뭐 외국인 간호사가 일본에서 간호사로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떠한 자격들이 필요한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간호학과나 그러니까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간호전문대를 졸업하시면 되고 그 졸업장을 가지고 한국 국가고시를 쳐서 간호사 면허증이 있으면 일단 기본 자격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우선은 3년제 혹은 4년제 간호학과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고시까지 통과를 해서 대한민국의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지 되는 거고 혹시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일본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일본어를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일본도 일본 자체에 이제 국가고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그 이후에 이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데 그 이후의 절차가 일단 JLPT라고 일본어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그게 N1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통과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졸업장이랑 간호사 면허증이랑 그 JLPT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일본 국가고시를 그래야지 응시 자격이 이제 주어져서 거기서부터 서류를 준비하거나 해서 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일본 언어 능력 시험이 이제 JLPT 이거를 언급을 해주셨고 일본 간호사 국가고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제가 이 일본어 그러면은 시험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원래 일본어를 잘하셨나요? 원래 일본어를 잘하기보다는 약간 중고등학생 때 드라마를 많이 봐서 일본 드라마. 네.
약간 회화 쪽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었던 것 같은데 한자 이런 게 좀 걸림돌이 됐죠. 그러면은 이 JLPT 1급 이상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점에 가서 문제 없이 뭐 이런 거 주문을 할 수 있는 정도여야 된다 뭐 이런 것처럼. 그게 아마 정확히 말해서 N1이라는 그게 급수인데 그게 아마 시험이 비즈니스 일본어는 무난하게 가능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이거 준비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셨고 이런 것도 여쭤봐도 되나요? 그게 제가 그 드라마로 워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듣기나 뭐 말하기는 시험이 없는데 듣기 시험은 뭐 공부를 안 해도 점수가 잘 나와서 단어랑 뭐 한자, 뭐 독해, 문법 이런 게 많았는데 뭐 일단 그냥 약간 감으로 많이 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한자는 그냥 외워야 됐으니까 그냥 했고 그냥 계속 쓰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한자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거 그 언어 준비하실 때 그냥 혼자서 다 셀프로 공부하셨던 거예요? 그쵸. 진짜 너무 좋다. 그러면은 이거 JLPT는 보통 이제 저는 이제 미국 간호사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만약에 미국을 가기 위해서는 듣기, 말하기, 쓰기 그리고 읽기를 다 네 가지를 다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이 JLPT는 그러면 아까 한계가 뭐가 없는 건가요? 말하기가 없어요. 말하기가 아예 없어요? 혹시 그 일본 간호사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선 말하기 시험은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일본 간호사 국가고시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진짜 이게 너무 생소한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일본 자체도 이제 뭔가 일본어를 잘 하는 사람이 일본에 갈 것이다 막 이런 것도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영어를 좀 많이 하지 한국 사람들도 막 일본어를 되게 이렇게 좀 일을 하러 갈 만큼 잘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소수이다 보니까 혹시 그 일본 간호사 국가고시는 한국 국가고시랑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를 혹시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하도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내용 자체는 되게 비슷했어요. 일단 의료이다 보니까 뭐 내용 자체는 거의 비슷했는데 약간 문화적인, 제도적인 이런 게 되게 차이가 많이 나서 그쪽 공부하는 게 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혹시 뭐 예를 들면 어떠한 뭐 문화, 제도 이런? 약간 건강보험 이런에서 다른 건강은 되게 비슷했는데 제도적인 부분이 되게 다른 게 많아서 약간 사회보장 제도 이런 것도 되게 뭐 아예 뭐 취지는 되게 똑같긴 한데 제도 자체가 이름도 처음 뭐 너무 생소해서 그거는 약간 강의 같은 게 동영상 강의가 있어서 그걸 들으면서 공부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은 일본 국가고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성인, 아동, 모성, 뭐 정신, 지역사회 뭐 이런 거 있고 또 일본 법 이런 것도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일본의 의료법, 간호법 이런 거 관련해서. 그쵸. 그리고 약간 과목별로도 있고 약간 필수 문제라고 해서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20문제 정도 있는 필수 문제 엄청 기초를 다루는 게 있는데 거기서 몇 점 이상을 얻지를 못하면 바로 탈락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고시처럼 약간 꽈락 같은 그런 건데 그 필수 문제는 무조건 이제 어느 정도 넘어야 되는 그런 거고 그러면은 그 일본 국가고시도 우리나라는 사실 다 이제 객관식으로 나오잖아요. 일본도 그런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제 이야기만 들어보니까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 일본어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뭔가 일본어로 시험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더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제 언니는 이제 한국어도 하시고 일본어도 하시니까 이렇게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한국 국가고시랑 일본 국가고시 중에서 어떤 게 더 이제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난이도 자체는 거의 비슷했던 것 같은데 제가 뭐 1년 그 차이로 한국 국가고시를 보고 일본 국가고시를 봤기 때문에 뭐 내용도 거의 비슷했고 그 난이도 차이는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아까 말했던 필수 문제 필수 네네. 문제가 커트라인이 조금 높았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떨어지는 학생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뭐 한국은 아마 97% 합격선이 맞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일본은 93, 4%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혹시 그 일본 국가고시 그럼 한 번에 합격을 하신 건가요? 네, 운이 좋게도.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일본 국가고시도 합격하셨고 그러면 그 언어 급수 같은 경우도 한 번에
그죠? 와, 진짜 너무너무 대단한 선생님을 제가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일본 간호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자격 조건이라든지 혹은 시험과 관련해서도 정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 분야와 이제 비슷한 쪽에 이제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해외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정말 이 서류와 관련된 업무들이 진짜 빠질 수가 없고 또 외국인으로서 해외에서 살려면 이런 정말 서류 절차들이 정말 너무 복잡한데 혹시 뭐 이러한 것들은 이제 혼자서 직접 진행을 하셨는지 뭐 어렵지는 않으셨는지 혹시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저는 뭐 예원이가 하는 것처럼 대행을 네. 회사가 있어서 거기 대행을 부탁해서 음. 서류는 거의 뭐 전부 다 맡겼죠. 그러면은 이제 혹시 그 서류를 해주시는 곳에서 이제 병원을 선택을 하고 뭐 면접을 보거나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매니지를 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게 회사에서 처음에 병원을 먼저 소개를 시켜주고 거기서 뭐 아, 이 병원을 가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거기서부터 뭐 서류 작업이 시작돼가지고 뭐 병원 면접이랑 서류 작업이랑 이렇게 동시에 진행되는 어,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처음에 소개를 해주실 때 지금 9년 차 정도의 경력을 쌓으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9년 차 경력이 이제 같은 병원에서 지금까지 계시는 거예요? 네, 처음 입사한 병원에서 계속. 그러면 혹시 그 처음에 일본에 연고가 크게 없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선택을 하려면은 되게 여러 가지를 좀 따져봤을 것 같은데 지금 입사를 한 병원을 이제 지원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약간 한국에서 경력도 없었기 때문에 큰 병원을 가고 싶은 음, 그런 욕구? 욕, 네, 희망사항? 네.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큰 병원 위주로 알아봤던 것 같고 음. 약간 그 회사에서 소개시켜주는 병원이 아, 약간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 아, 안에서 뭐 좀 큰 병원 그리고 급성기 의 병원을 음. 선택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혹시 이제 면접이나 이런 것도 이제 당연히 좀 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면접 준비 이런 거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일단 면접 준비는 예상 질문을 이렇게 회사에서 그 대행 어, 회사에서 이렇게 던져주는 아, 그래요? 기 때문에 뭐 면접 준비랑 뭐 자기소개 같은 거는 혼자서 이렇게 준비하고 한번 그 회사에서 한번 봐주고 이런 음, 식으로 준비했어요. 그 일본 병원은 면접을 어떤 식으로 해요? 막 이제 뭐 제가 입사를 했을 때는 저희는 필기 시험 이런 것도 막 보고 했었고 그 다음에 면접을 1차 보고 2차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이 됐었었는데 혹시 일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게 저는 약간 외국인 특별 전형이라고 해야 아, 되나? 그래요? 그런 거 뭐 일을 하는 건 똑같긴 한데 음. 약간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보통 제가 뭐 동기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일단 뭐 지금 필기 뭐 한국이랑 비슷하게 뭐 네. 필기도 하고 1차, 2차, 3차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 어, 같은데 저는 뭐 그냥 병원 선택하고 일단 면접이랑 면접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면접이 뭐 1차, 2차 나눠지진 않고 그냥 한 번 딱 보고 나면은 네. 결정되는 거고, 그렇게. 네, 이제 선생님께서 이 일본 병원에 취업을 하는 과정까지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사실 이제 한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사실 모든 이제 세계에서 이제 간호사로서 처음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신규 간호사 시절이 있잖아요. 혹시 선생님이 이제 일본에서의 첫 이제 신규 간호사 시절은 어땠는지 혹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처음 1년차 때는 정말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그게 뭐 일본어도 못 알아듣겠고 내가 일본어 하고 싶은 말도 잘 못하겠고 근데 제가 선택한 병동이 ICU였기 때문에 뭐 어려운 의학 용어 같은 것도 뭐 정말 정신이 없었었고 그래서 뭐 남들 공부하는 2배 이상으로 일본어다 보니까 해가지고 뭐 힘들긴 했는데 뭐 그래도 이렇게 처음 경험하는 이렇게 환경이라서 그게 뭐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간호사가 입사를 하고 나면은 이제 프리셉터 제도 이런 걸로 이제 딱 그 프리셉터 선생님이 이 신규 간호사가 뭐 흔히 말해 독립을 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이제 많은 것들을 트레이닝을 해주시잖아요. 일본도 그런 제도가 있나요? 있긴 있는데 그게 제가 들어간 병원이 약간 조금 큰 규모의 종합병원인데 대학병원처럼 그렇게 체계적인 분위기는 아니라서 뭐 그때 프리셉터가 있긴 하지만 뭐 그냥 좀 물 흘러가듯이 교육을 해주는 뭐 지금은 꽤 많이 바뀌었긴 한데 저 때는 좀 물 흘러가듯이 해줘서 좀 힘든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일을 해도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병원에서 일을 처음 시작할 때도 사실 못 알아듣는 게 진짜 많고 한데 정말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ICU에서 근무를 하신다라고 하시니까 사실 ICU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자체가 그러니까 일반 병동 이런 데보다는 확실히 적기는 적으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근무하셨을 때는 간호사 한 명당 이제 환자를 몇 명씩 배정을 해줬었나요? 저희는 1대2. 이제 그래도 이제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이제 또 ICU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병동 같은 경우는 진짜 환자분들하고도 정말 많은 소통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언어적인 부분에서 진짜 좀 힘드셨지만 또 이제 환자분들이 뭐 멘탈이 없는 상태이거나 이러면은 거의 좀 의료진하고의 이제 소통을 하는 게 더 많으셨던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면은 혹시 이제 물론 저희가 일을 하면서 정말 다 직종하고 이제 의사소통을 하지만 이런 일본인 의료진 분들, 일본인 동료분들하고 이제 뭐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지. 되게 처음에 되게 분위기가 좋아서 놀랐어요. 약간 어, 이런 말 해도 되나? 일본은 약간 이지메 이런 아, 걸 되게 두려워했었는데 음, 일본 뭔가 태움 이런 것도 뭐 거의 영에 수렴할 정도로 없고 뭐 병동에 따라 다를지도 모르지만 그쵸. 그런 게 전혀 없고 되게 뭐 선배들이랑도 스스럼 없이 지내는 분위기였고 그리고 뭐 의사쌤들도 뭐 인턴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네. 인턴 시절부터 뭐 1년차 때부터 같이 봐온 그 의사쌤들이 많아가지고 사이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일을 하시면서 의료진들 간의 충돌이 사실 한국 병원에서는 좀 있거든요. 저도 그랬고, 뭐 그런 거는 전혀 한 번도 없으셨던. 약간 다른 병동에서는 뭐 약간 의사들이 갑질하거나 이런 소리를 듣긴 한데 약간 ICU다 보니까 네. 약간 ICU 간호사들을 다른 직종들이 약간 무서워하는 진짜요? 그런 게 있어요. 어차피 1대2이기도 하고 간호사가 안 봐주면은 뭐 환자가 뭐 안 좋게 된다든지 제일 환자 옆에서 보는 게 그러니까 간호사니까.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관계는 되게 괜찮았었고, 뭐 태움이나 이런 것도 없는 그런 느낌이고. 네, 정말 좋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문득 생각이 났는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병원에서 일할 때 누구누구 선생님, 뭐 누구누구 쌤, 뭐 쌤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일본에서는 서로 이제 병원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호칭을 하는지 이게 조금 궁금해가지고. 그게 의사가 아니면은 거의 다 이름으로, 그러니까 일본은 성이 있고 이름이 있고 거의 성으로 부르거든요. 그 회사에서는. 네. 그래서 성으로 이렇게 불러주는데 저는 그러니까 한국 이름은 세자잖아요. 그렇죠. 성이 약간 성으로 부르는 너무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저는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처음부터 말을 해서 이름으로 불러주시는데 그냥 성으로 성에 누구누구 상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이거 상이라고 붙이는 게 남녀 상관없이 그냥 다 누구누구 상 이렇게 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본에서는? 누구누구 씨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에다가 누구누구 상 이렇게 붙여가지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간호사를 일본어로 어떻게 네,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뭐라고 하나요? 간호사? 칸고시? 간고시. 칸고시. 네, 선생님. 제가 쓸데없는 질문까지인데 잘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일본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제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되게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이제, 물론 이제 저희 선배님께서는 한국에서는 임상을 전혀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저희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실습을 나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병원 실습을 하시면서 봤던 한국 병원에서의 모습과 그리고 일본 병원에서의 이제 모습 중에서 뭔가 차이점이 있거나 혹은 뭐 일본 병원에 되게 특별한 그런 게 있었다면 뭐가 있을지. 제가 제일 깜짝 놀랐던 게 이게 진짜 별거 아닌 얘기긴 한데 손소독제를 다들 이렇게 매는 작은 가방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손소독제를 넣어가지고 항시 착용하고 그거를 써요. 그래서 뭐 배드 앞에도 있긴 한데 거의 자기 마이 손소독제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다니는 게 되게 놀랐어요. 또 뭐 다른 게 또 있나요? 다른 거는 이게 일본은 한국은 거의 3교대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2교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병동도 3교대 안 하고 2교대. 네, 근데 2교대가 뭐 12시간, 12시간 이게 아니라 데이는 그냥 한국이랑 거의 똑같이 뭐 8시 반 이 정도에 시작해서
뭐 5시, 오후 5시에 어. 끝나고 야간 근무가 뭐 야간이라고 하는데 야간 근무가 뭐 그 데이가 마친 5시부터 아침 9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해서 뭐 8시간, 16시간 반 이런 식으로. 아, 진짜요? 네. 그럼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그냥 제가 뭐 20대 초반에 갔기 때문에 그때는 아. 그때는- 체력이 네. 버텨주기 때문에. 그때는 뭐 약간 이브 나이트 이렇게 2번 출근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출근하면 이렇게 근무가 2개를 한 셈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약간 편한 것도 있고 아, 이게 야근 끝난 아침 그날이 뭐 근무 날이라서 이게 오프가 아니에요. 그렇게 된 네네네. 거구나. 네네네. 그래서 체력만 있으면 그날 아침에 맞춰서 한두 시간 자고 뭐 놀러 가거나 약간 쉬는 날로 쓸 수 있는. 근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좀 힘드네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뭐 아까 야간 근무라고 해주셨는데 그 야간 근무가 한 달에 한 몇 개 정도 나오나요, 보통? 보통 일단 그냥 일반 병동은 거의 4개 정도? 아, 4개 정도인데 ICU는 뭐 1대2 간호기 때문에 야간에도 간호사가 많이 필요해서 네. 약간 평균 7개 정도? 그러면은 그 7개가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나이트 하루 하는 게 아니라 그 7개가 이제 약간 이틀 근무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혹시 이제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시스템 때문에도 오프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가요? 반대예요. 반대라기보다는 적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야근을 7번 하면은 그게 14일치니까 14일치 플러스 데이가 뭐 9번이나 8번? 그래서 정해진 휴일은 9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희 병원이 좀 적은 편이긴 한데 거의 한 달 쉬는 날이 9개, 10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야간 근무가 그렇게 길면은 약간, 물론 이제 간호사라는 직종은 나이트 때 뭐 쉰다 이런 게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이제 그리고 또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게 조금 이제 돌아가면서 뭐 잠을 잔다든지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공식적인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네, 그게 휴식 시간이 원래 이렇게 뭐 약간 일본어로 소개를 해드리면 준야, 신야라고 이렇게 이브 나이트를 칭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오후 5시부터 12시까지는 준야라고 하고 또 그 12시부터 아침 9시까지 신야라고 하는데 일단 뭐 그 이브닝에 해당하는 그때 번에는 그냥 밥 시간, 저녁 먹을 시간이 네. 이렇게 있고 뭐 이제 12시부터 아침 9시 사이에서는 뭐 교대로 자는 시간이 이렇게 있어요. 혹시 한 얼마씩 줘요, 그 시간이? 그게 뭐 공식적으로는 다 합쳐서 90분이라고 하는데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뭐 다들 뭐 밥 시간은 뭐 4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고 뭐 자는 시간은 뭐 교대로 2시간씩 자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일본에서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진짜 잘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한국이랑은 진짜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진짜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저희 선배님 얘기해 주신 거를 통해서 진짜 이거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제도의 그런 이제 근무 스케줄과 관련된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약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사실 일본 간호사분들이 이제 야근 근무가 길면 길수록 사실 사람이 피곤하거든요. 워낙 기본적인 생체 리듬에 바뀐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되는 시간이 또 훨씬 더 길다 보니까. 그러면 혹시 이제 일본 병원에서는 이제 좀 간호사들이나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는 이제 직종을 위해서 약간 뭐 기숙사라든지 뭐 이런 이제 숙소 이런 거를 좀 지원을 해주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좀 이제 셀프로 다 알아서 구해야 되는 편인가요? 일단 기숙사가 되게 많아요. 많아요? 네. 그리고 기숙사가 약간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한국에도 기숙사가 있는데 약간 2인 1실이거나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있는 걸로 아는데 일본은 그냥 약간 원룸 자취하는 그런 자취방 같은 개념으로 그런 빌려서 쓰는 집 같은 그런 건물이 있어서 건물이 되게 여러 개 있어서 뭐 간호사 아니더라도 기숙사 쓰는 분들도 있고 되게 기숙사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입사를 했을 때 저희 병원은 이제 2년 반 정도를 쓸 수 있게끔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대한민국은 좀 기숙사를 최근에는 조금 더 이제 간호사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정말 좀 소규모의 병원에서도 많이 이제 뭐 오피스텔 이런 데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일본도 이제 뭐 큰 병원, 작은 병원 뭐 규모 상관없이 다 기숙사 지원을 대부분 해주는 편인가요? 그렇죠. 되게 작은 병원이 더 그 인력난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시골로 가면 갈수록 뭐 기숙사도 뭐 있고, 그리고 뭐 기숙사라고 해도 그냥 원룸 1인 1실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약간 뭐 시세 반 이상 가격에 제공해주고 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 금액을 내기는 내는데 이제 뭔가 시세보다 적게 하고 혹시 뭐 시설 같은 거는 어때요? 그러면? 시설은 병원마다 진짜, 네, 다르겠지만 병원마다 다르긴 한데 정말 약간 뭐 대학생 때 자취하던 방 그거보다 조금 좋은 거. 어, 그러니까 따로 이게 기숙사 전용 건물이긴 한데 정말 그냥 원룸 같은 느낌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여쭤봐도 돼요? 제가 일본 와서 이제 지금 며칠 동안 지내면서 느끼는 건데 약간 일본의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되게 짜그맣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진 않는지 생활하실 때 쓰시는 방 이런 것들이 방이 기숙사 할 때. 예. 방이 되게 이것도 약간 제가 있는 곳은 지금 약간 조금 시골이라 가지고 방 크기는 그렇게 막 작지는 않은데 작지는 않고 그냥 살기 편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기대를 안 한다면. 네, 우리 일본에서는 이렇게 좀 기숙사 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 확실히 이제 좀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고 혹시 그러면은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는 뭐 기간 제한 이런 거는 따로 없나요? 그게 저희 병원도 그게 있긴 한데 뭐 몇 년 차 이상은 몇 년 차 이상은 뭐 자기가 방을 구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저도 작년에 기숙사에서 나와서 이사를 했긴 한데 아. 7년 차인데도 뭐 저보다 높은 연차인 분들도 아직 기숙사에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하고 그렇다 보니까 뭐 그렇게 나가세요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혹시 이제 일본에서는 주로 이제 물론 뭐 우리나라도 이제 지역마다 다르고 그 지역 내에서도 이제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뭐 이런 뭐 월세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좀 다르겠지만 일본은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를 예측을 할 수가 있을까요? 월세 만약에 이제 뭐 원룸이나 아니면은 뭐 오피스텔 이런 데서 본인이 자취를 하면서 병원을 이제 다닌다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그 기숙사는 반값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뭐 오피스텔 이런 건 얼마 정도에 보통 구하는지 일본에서는. 그냥 뭐 도심지면은 워낙 그게 넘사로 비싸니까 도쿄 뭐 이런. 도쿄나 뭐 이렇게 도심지면은 되게 비싸니까 뭐 그냥 원룸이라고 해도 뭐 100만 원 이상 가는 데도 있긴 한데 네네. 제가 사는 쪽은 조금 약간 시골인 곳이라서 그냥 원룸이면은 50만 원, 60만 원 5, 60만 원인데 네. 기숙사를 하면 거의 반값 정도로. 그쵸.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기숙사는 12만 원이었어요. 진짜 그러면은 네. 진짜 좋겠네요. 정말 사회 초년생 분들이 만약에 진짜 우리 선생님처럼 정말 병원에 처음 이제 근무를 하시는데 기숙사에서 이렇게 좀 저렴하게 제공을 해주시면은 되게 근무하기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